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상대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심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진짜로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거나 문제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일인데 나는 계속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하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면 내가 진짜 뭐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상한 사람 되네.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대표적인 예가 말투에서 비롯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말투가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되게 늦은 시간에 놀러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전날 되게 유명한 베이커리에 가서 줄 서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빵이랑 커피를 딱 꺼내놨는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밥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서운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내가 애매하죠. 예민한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랑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만남을 가질 때마다 계속 제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런 일이 예전에도 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김치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김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하고 저하고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김치를 못 먹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집에 와가지고 김치 없냐고 하니까 그래서 너 나 김치 안 먹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되게 날선 그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저 친구랑만 있으면 날이 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의 말투가 항상 뭐뭐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투 중에서 뭐뭐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부정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먹고 있는 사람이 밥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좀 잘 못 챙겨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밥을 좀 부족하게 해줬나?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밥 더 있어요? 뭔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쵸. 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은 더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뭔가 내가 부족하게 준비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이게 만족스러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사실은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틀 효과라고 해요. 틀 효과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어느 틀에다 가두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많이 예민해지는데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막 공감을 잘 못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도 속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친구는 에이 그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왜 쉽게 말하면 불행 배틀한다고 하죠. 너보다 내가 더 힘들고 네 주위 사람보다 내 주위 사람이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간다. 네. 분명히 내가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네 얘기는 별거 아니야. 내 얘기가 중요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사실 대화하다 보면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기분은 나쁜데 말하기는 애매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꼭 이야기를 시작을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야기 끝은 항상 그 친구가 끝내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어떤 대화를 할 때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처리는 되게 무의식적이고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은 엄청 오래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메시지의 본질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더 공격적으로 날선 그런 반응이 나오고 또 내가 날속의 반응을 하면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런 반응이 나온다든지 변명을 하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럼 그 얘기가 또 듣기가 싫어요. 더 감정이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애매한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보통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라고 말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감정이 쌓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뇌에는 기억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든지 누군가를 알게 된다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개념들이 관련이 있는 애들끼리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킨에 맥주? 삼겹살? 소주? 바로 나오시죠? 바로 나오는군요. 네. 네. 이것처럼 누군가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자꾸만 하게 되면 이 친구와 부정적인 감정이 연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아도 그 친구를 보기만 해도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더 심해지면 그 친구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랑 관련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랑 냉면을 먹었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럼 냉면만 먹어도 친구가 떠오르고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 친구와 관련 있는 모든 자극들이 나를 짜증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거 아시죠? 그러면 화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래서 불을 딱 붙이면 동시에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불이 붙으면 쭉 따라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개념도 쭉 연결이 돼서 다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떠오르면 불 붙듯이 샥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정말 빨라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그 많은 자극들이 나한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인데 서로를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점화 효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분노에 차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신혼 부부였을 때 또 이제 굉장히 열정이 뛰어났을 때 많이 막 치고받고 싸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변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 봐도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관계를 맺었다면 이게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미 내가 이 사람과 그 작은 행동과 쌓이는 감정이 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때 그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 예전에 엄청나게 잘못했을 때와 같이 화가 나는 거죠. 가스레인지가 켜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게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말인가? 하는데도 그게 확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과거의 잘못들을 꺼내고 들춰내고 막 심하게 싸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초기에 내가 그 사람이 아주 살짝 미울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일단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초기 단계에선 사실 이 연결고리가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이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사고치면 자숙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연예인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두 개가 연합이 되겠죠, 사람들의 기억에. 근데 그때 연예인들을 대부분 보시면요, 잘못을 인정을 명확하게 안 해요. 두루뭉술하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수를 딱 타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예인, 그 다음에 범죄가 연합이 되어 있다가 이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럼 이 사람이랑 관련 있는 이 사건도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동안 또 수많은 다른 자극들을 만나게 되고 이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을 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 심지어 이 연예인이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다시 데뷔를 하면은 좋은 이미지랑 연합이 돼서 과거의 잘못은 잊혀지고 오히려 막 이미지가 탈바꿈되고 그러거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랑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초기 단계라서 해결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그걸 수용했어요. 그러면 빨리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계의 갈등은 반복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삐걱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냥 안 봐요.
안 보고 나서 다시 보면 그때 그런 감정이나 미웠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건데 원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좋아지거든요. 단순 예. 노출 효과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자꾸 만나면 좋아져요. 근데 연예인들도 처음에는 예쁜 줄 몰랐는데 맨날 방송에 나오니까 예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 댓글도 가끔 저 잘생겼어요. 잘생기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러면 만나면 만날수록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 연결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이 사람과 부정적인 감정의 연합을 깨주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내 인생의 가스레인지가 켜진 단계라면은 좀 어떻게 내 이런 감정을 좀 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정도의 수준이 온다면 바라는 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연합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건들이 자꾸만 끊어질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랑 좀 싸우거나 누구한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자꾸만 그걸 되뇌인다든지, 맞아요. 친구한테 만나서 나 지난달에 걔 때문에 너무 짜증났잖아 이런 얘기를 또 한다든지. 그럼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 감정의 연합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그 감정을 끊어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사람 SNS 같은 거를 계속 들어가 본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잘 됐네? 왜냐면 약간 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오묘한 기분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고 같이 연합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SNS를 들어가지 않고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좀 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 연합을 끊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본능은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싶어지지만 이성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를 자꾸만 사로잡는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면 그 감정이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이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감정이 연합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갔을 때 그거는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보통 연인들이 오래 연애를 하다가 권태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싸워서 정말 물어뜯고 헤어지는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그리워져서 다시 만나잖아요. 네. 보통 그 이유는 그 사람이랑 막 물어뜯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대한 연합이 끊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만 남는 거죠. 근데 다시 만나보면 반복했던 그 나쁜 모습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가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내가 돌아가면 다시 그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수할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 사람 또한 노력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가가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용서하고 바꾸고 맞춰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상대는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랑 지내고 싶으면 네가 맞춰.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관계를 굳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듣는 도중에 막 여러 기억들이 많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결국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부딪혔을 때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나 그게 아닌 이상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 친구가 40명이면 40명하고 다 같이 친한 친구가 되길 바라는 그런 어른들의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이 나쁘고 내가 옳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걸 조금은 멈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너랑은 끝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관계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 그게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관계를 단호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신고은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